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지 5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달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폴로 계획은 성공이었지만 동시에 실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매번 하드웨어를 버리고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성공이 다음 임무를 자동으로 더 싸게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그 방식으론 건물 하나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현실적입니다. 오늘은 나사가 달에 도시를 건설하는 진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 도시라고 하면 거대한 돔이나 번쩍이는 건물을 먼저 떠올리는데 나사의 접근법은 정반대입니다. 건축이 아니라 물류부터 시작하거든요. 로켓이 얼마나 자주 날 수 있는지, 화물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 우주복을 입고 밖에서 몇 시간이나 작업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숫자들이 연구 구조물의 가능성 자체를 결정짓기 때문이죠. 아르테미스 계획이 기존과 다른 점은 목적지가 아니라 반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한 번의 영웅적인 착륙이 아니라 꾸준히 갔다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부품이 고장나면 포기가 아니라 지연이 되어야 하고 실패가 치명적이지 않아야 영구적인 뭔가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가 겉보기엔 시시해 보입니다. 무인 테스트, 착륙 없는 궤도 비행, 하드웨어 검증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건 달 표면이 아니라 달까지 닿는 파이프라인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제약 조건 하나가 모든 걸 지배합니다. 사람은 가볍고 건설 자재는 무겁다는 거죠. 우주비행사와 생명유지 장치를 합쳐도 전력 시스템, 로버 예비 부품, 차 폐재, 압력 용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는 일찌감치 승무원 수송과 화물 수송을 완전히 하나로 묶기보다는 각각을 다른 축으로 최적화하려 했는데 병목 구간은 사람이 아니라 질량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로켓이라도 몇 년에 한 번 날면 건설은 불가능하고 건설에는 여유분이 필요합니다. 고장도 나고 먼지도 들어가고 부품도 다르니까요. 교체 하드웨어가 이미 도착 예정이어야만 정착지가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미션 구조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예전처럼 지구에서 표면까지 단번에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달 궤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궤도 거점을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구조를 병행합니다. 어떤 우주선은 지구와 궤도 사이만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우주선은 궤도에서 표면으로만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모듈화 하면 미션 위험이 줄어들고 더 중요한 건 재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이죠. 재사용이야말로 탐사와 인프라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우주선이 일회용이 아니게 되면 미션도 더 이상 귀한 이벤트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발사가 안정되고 화물이 잘 도착해도 즉시 부딪히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방사선도 아니고 전력도 아닙니다. 바로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야망이 부족해서 적게 일한 게 아니라 우주복 때문에 짧고 고된 작업시간밖에 버틸 수 없었거든요. 건설은 잠깐의 폭발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몇 시간씩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늘리지 못하면 표면에 장비만 쌓이고 조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달 우주복은 옷이 아니라 산업 장비처럼 취급됩니다. 이동성이 자재를 얼마나 멀리 옮길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먼지 저항력이 관절과 밀봉부가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를 결정하고 온도 조절 능력이 극심한 온도 변화 속에서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죠. 하루 생산적인 작업 시간을 늘리면 조립 일정이 극적으로 단축되고 이걸 무시하면 표면은 관심받기를 기다리는 비활성 하드웨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술적 제약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지속성이라는 비기술적 제약도 있습니다. 장기 프로그램은 치명적 실패 없이 눈에 보이는 진전을 만들어야 살아남거든요. 아르테미스는 각 단계가 독립적으로 성립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시험 비행이 시스템을 검증하고 궤도 미션이 승무원 운용을 검증하고 착륙이 표면 접근을 검증합니다. 나중 단계가 지연되어도 이전 성공은 그대로 남아요. 표면 인프라를 너무 일찍 도입하면 이 논리가 뒤집히면서 위험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망설임처럼 보이는 건 사실 순서 조절입니다. 건물이 없는 건 지연이 아니라 필터예요. 반복을 견뎌낸 시스템만이 남을 자격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반복이 확립되면 표면에서의 매일이 실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탐사보다는 일상적인 작업에 가까운 뭔가로요. 수송이 더 이상 주된 제약이 아니게 되면 문제는 즉시 이동해서 지구력으로 바뀝니다. 추상적인 생존이 아니라 실제 작업 조건에서의 지속시간이죠. 아폴로 미션은 인간이 달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시간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없이는 모든 작업이 피로와 온도와 노출과의 경주가 된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더 오래 머무는 건 단순히 미션을 늘리는 게 아니라 표면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계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위치가 건축보다 중요합니다. 나사가 달 남극에 집중하는 건 미학적이거나 상징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계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특정 능선은 달력의 대부분 기간 동안 햇빛을 받고 근처 분화구는 영구적으로 그늘져 있거든요. 이 조합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햇빛은 발전을 단순화하고 그늘은 얼음물을 보존하죠. 이 둘이 함께 지구를 등에 업지 않고도 인간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정해야 합니다. 전력이 인프라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생존 시스템이 됩니다. 짧은 미션은 배터리와 신중하게 시간을 맞춘 작업에 의존할 수 있지만 긴 미션은 그럴 수 없거든요. 2주간의 달의 밤은 가혹하고 아무리 일정을 잘 짜도 에너지 부재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표면 전력은 소모품이 아니라 연속적인 요구사항으로 취급되는데 전력이 배급제에서 안정적 공급으로 바뀌면 다른 모든 것이 함께 늘어납니다. 서식지 온도 조절, 도구 사용, 통신 심지어 승무원 심리까지요. 서식지 자체도 이 논리에 따라 설계됩니다. 초기 구조물은 인상적으로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환경에 녹아들도록 만들어져요. 작은 부피가 가압하기 쉽고 차폐하기 쉽고 수리하기 쉽거든요. 방사선 노출은 약이나 짧은 체류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과 배치로 관리합니다. 인간과 우주 사이의 질량을 두면 누적 위험이 떨어지죠. 그래서 표면 생활이 처음에는 압축되고 층층이 쌓이고 의도적으로 낭만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생명 유지도 같은 궤적을 따릅니다. 짧은 미션에서 공기와 물은 보급품이지만 긴 미션에서는 순환 고리가 됩니다. 재활용은 편의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에요. 궤도 경험에서 파생된 시스템들이 먼지와 중력과 간헐적 유지 보수를 견디도록 재설계되는데 재보급이 빈번하지 않게 되는 순간 폐기물은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라 원자재가 됩니다. 이 변화는 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승무원이 외부 개입 없이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죠. 방사선은 종종 궁극적인 장벽으로 묘사되지만 시간이 처리 방식을 바꿉니다. 짧은 노출은 미션 제한으로 관리하고 긴 노출은 구조물로 관리하거든요. 차폐는 편안함이 아니라 누적 선량 감소를 위해 최적화되는데 벽과 표투덮개와 배치가 개인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몇 달에 걸쳐 작은 감소들이 쌓여 평생 위험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고 그 수확이 조용히 표면 배치의 진화를 지배합니다. 가압 로버가 이 지구력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전통적 의미의 차량이 아니라 서식지의 연장이에요. 며칠짜리 탐사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계획된 작업이 되고 거리가 늘어나는 건 인간이 더 강해져서가 아니라 환경이 연속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피처가 승무원과 함께 이동하면 다른 고립된 안전지점들의 연속이 아니라 연결된 작업 공간처럼 작동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미묘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원래 생존 도구로 정당화됐던 시스템들이 생산성을 가능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력이 조명만이 아니라 도구를 지원하고 서식지가 회복이 아니라 계획을 지원하고 로버가 탐사가 아니라 물류를 지원합니다. 아직 정착지라고 부르진 않지만 행동이 변하기 시작해요. 하루가 예측 가능해지고 작업이 일상이 되고 유지보수가 즉흥 대응을 대체합니다. 중요한 깨달음은 지구력이 비효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승무원이 오래 머물수록 어떤 시스템이 시간을 절약하는 대신 소모하는지가 더 분명해지거든요. 수동 설치가 부담이 되고 반복 작업이 자동화를 요구하고 생명 유지에 쓰는 매 시간이 새로운 것을 조립하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 이 압력은 야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산술에서 옵니다. 지속시간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존재가 지배적 요소가 아니게 됩니다.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하는데 더 유능해서가 아니라 필요 없이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표면이 연속적으로 무인으로 중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호하기 시작하고 인간은 감독과 수리와 의사결정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전환은 스스로를 알리지 않지만 일단 시작되면 가속됩니다. 그 시점에서 생존 시스템은 더 이상 사람을 살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자원이 어떻게 할당되고 무엇이든 교체 없이 얼마나 오래 기능할 수 있는지를 정해야죠. 시간은 짧은 미션에선 가장 큰 제약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이 최적화되는 변수가 됩니다. 지구력이 더 이상 지배적 제약이 아니게 되면 달은 적대적인 목적지처럼 행동하는 걸 멈추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지구에서 표면으로 보급하는 게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지가 되는 때예요. 중력 우물에서 위로 발사되는 모든 킬로그램은 더 단순한 질문과 경쟁합니다. 대신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물이 모든 것을 바꾸는 첫 번째 지렛대입니다. 희귀해서가 아니라 유연해서예요. 한 형태로는 승무원을 살리고 다른 형태로는 산소가 되고 더 분해하면 연료가 됩니다. 추출이 산업 규모에 도달하기 전에도 사용 가능한 물의 존재가 미션 수확을 다시 씁니다. 반복적으로 발사해야 했던 질량이 일회성 투자가 되고 물류 체인이 짧아지고 안전 마진이 넓어지면서 표면이 부분적으로 남아 스스로를 먹여 살리기 시작하죠. 같은 논리가 재료에도 적용됩니다. 달 토양은 지구적 의미의 흙은 아니지만 풍부하고 예측 가능하고 이미 필요한 곳에 있거든요. 착륙장과 도로와 차폐제를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게 되면 환경이 인프라를 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빨리 손상시키는 걸 멈춥니다.
먼지가 도망쳐야 할 대상에서 관리할 대상이 되고 건설이 배달에서 조립으로 전환되면서 위험의 한 부류 전체가 사라지죠. 이 지점에서 로봇 시스템이 선구자의 길을 멈추고 근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건 인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반복이 사람이 하면 비싸기 때문이에요. 로봇이 표면을 고르고 재료를 소결하고 전력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적응하러 도착하죠. 작업량이 역전되면서 존재가 상시가 아니라 전략적이 됩니다. 이 균형이 바뀌면서 표면이 전초기지보다는 생태계를 담기 시작해요. 전력이 기계를 먹이고 기계가 지형을 준비하고 준비된 지형이 마모를 줄이고 줄어든 마모가 시스템 수명을 연장하고 연장된 수명이 교체 수요를 줄입니다. 각 개선이 복리로 쌓이죠. 이 중 어느 것도 영구성 선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효율에서 저절로 나타나거든요. 2단계에서 독립의 정의가 더 좁고 정확해집니다. 완전한 자율성은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구가 개입해야 하는 비율을 줄이는 겁니다. 표면 운영이 지형과 발사 실패와 정치적 공백을 견디고도 붕괴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약하지 않게 됩니다. 취약성이야말로 장기 프로젝트를 죽이는 것이지 기술적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거버넌스가 조용히 들어오는데 이념이 아니라 일정으로 들어옵니다. 자산이 지속되면 조율이 필요하고 자원이 공유되면 할당이 필요하고 여러 주체가 같은 환경에서 운영하면 행동이 그렇게 이름 붙여지든 아니든 정책이 됩니다. 도시는 선언되는 게 아니라 관리되는 거예요. 서류 작업이 배관을 따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은 궤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표면 활동이 더 이상 도착 날짜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을 때 일어나요. 승무원이 막 착륙했든 아니든 작업이 계속될 때, 부재가 포기를 의미하지 않을 때 말이죠. 그 순간이 달이 방문받는 곳이기를 멈추고 사용되는 곳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인상적인 건 이 변환이 얼마나 영화적이지 않은가 하는 점이에요. 테이프 커팅도 없고 스카이라인도 없습니다. 그저 더 적은 비상사태, 더 적은 단일 실패 지점, 더 적은 서두를 이유들 뿐이죠. 안정성이 긴급함을 대체하고 계획 수평선이 미션 단위에서 연 단위로 늘어납니다. 시스템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그 기대가 존재하게 되면 확장이 열망이 아니게 됩니다. 추가 서식지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여분의 전력 용량이 합리적이 되고 중복성이 낭비가 아니라 저렴해집니다. 성장이 낙관주의가 아니라 회계에 의해 추진되죠. 표면이 더 많은 활동을 지원하는 건 이미 어느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시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릅니다. 도시는 인구나 건물로 정의되지 않거든요. 지속성으로 정의됩니다. 개별 거주자보다 오래 지속되는 시스템 연속성을 가정하는 인프라로요. 달에서 그 연속성은 사람들이 머물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게 불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시작되죠. 이 중 어느 것도 믿음의 도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필요로 해요. 수송이 먼저, 지구력이 두 번째, 현지 조달이 세 번째. 각 단계가 다음을 제약하고 선택지가 좁은 경로로 수렴할 때까지요. 그 경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내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야말로 영구성이 받아들이는 유일한 화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장소가 스스로 전력을 공급하고 스스로 수리하고 스스로 재보급할 수 있게 되면 그곳에 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급진적인 결정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